여러분, 나라를 만든다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대단한 군대나 그런 거겠죠.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칼이 아니라 생각으로, 그러니까 철학으로 왕국 전체를 다시 설계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이온입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진짜 위대한 나라, 강한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어떤 원대한 비전, 이상 같은 걸로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그냥 압도적인 힘으로 밀어붙여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일스, 온이라는 인물의 삶이 이 질문에 대한 정말 흥미로운 답을 보여줄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8세기 류큐 왕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이 왕국에 그야말로 왕국의 운명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이온. 그냥 평범한 학자가 아니라 정말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계획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사위원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단 출신이 좀 독특해요. 구메무라라는 곳인데 여기가 중국계 이주민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중국의 학문을 접한 거죠. 근데 단순히 공자왈, 맹자왈 하는 고전 유학만 판 게 아니었어요. 정말 실용적인 학문들, 나라를 운영하는 데 진짜 필요한 지식들까지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이 점, 이 독특한 배경이 나중에 그의 모든 생각과 계획의 뿌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사이온이라는 사람이 품었던 그 거대한 계획 대체 뭘까요? 그냥 주먹구구식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체계적이었는데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전략이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첫째, 사람들의 정신. 둘째, 우리가 딛고 선 땅. 그리고 셋째, 우리를 둘러싼 자연. 세이온은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스케일이 다르죠? 국가라는 걸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거의 유기체처럼 본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뜯어보죠. 정신을 지배하라. 사이온은 생각했어요. 사회가 안정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바로 사람들의 생각, 그 의식을 하나로 모으는 거라고 본 거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게 만드는 것, 그게 모든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핵심 도구가 바로 어교조라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국가공인 도덕 교과서 같은 겁니다. 모든 백성, 모든 관리가 지켜야 할 윤리 지침이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유교적인 덕목을 엄청 강조하는데 결국 핵심은 국가에 순응하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섭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사상 통제 시스템이었던 거죠. 정신을 통제했으니 다음은 뭘까요? 바로 땅입니다. 두 번째, 기동이죠. 사이온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라의 진짜 힘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기름진 땅, 그리고 거기서 땀 흘리는 농민들한테서 나온다고 확신했죠. 그래서 정말이지 무서울 정도로 엄격한 농업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그 중심에는 농무장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온표 농업혁명의 바이블이었던 셈이죠. 그냥 좋은 말 써놓은 책이 아니라 이 땅에선 이렇게 농사 지어라. 생산량을 최대로 뽑아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그야말로 전국 농업 표준 지침서였어요. 그의 농업 정책이 얼마나 촘촘했냐면요. 이런 것까지 다 통제했어요. 일단 농민들은 절대 마음대로 도시로 이사갈 수 없게 막았고요. 갬분검지라고 해서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싹 다 해버립니다. 이걸로 세금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쳤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빡빡하게 굴다가도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갑자기 술 만들어 팔아도 좋다? 두부 만들어서 팔아라 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철한 현실주의자적인 면모도 있었던 거죠. 자, 정신과 땅을 지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연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사이온의 가장 혁신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어요. 당시 류큐 왕국은 심각한 삼림 파괴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사이온이 꺼내든 카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풍수지리였습니다. 풍수지리라고 해서 그냥 여기가 명당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국토 대개조 프로젝트였습니다.
먼저 숲을 보호하는 아주 엄격한 법부터 만들었고요. 해안가에는 태풍을 막기 위해 아단나무를 쫙 심고 도로변에는 소나무를 심어서 거대한 방풍림 벨트를 만들었어요. 심지어 전국의 강이랑 수로 공사까지 직접 다 지휘했습니다. 말 그대로 류큐의 자연 환경 자체를 더 튼튼하고 더 살기 좋게 완전히 리모델링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눈부신 성과들, 경제는 안정되고 나라는 부강해지고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모든 진보 뒤에는 아주 어둡고 또 무거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개혁이 정말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위온, 저 사람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가? 이 질문 하나에 당시의 불안과 저항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개혁 사업들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류큐의 핵심 특산품, 울금이나 훅당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사이오는 이 상품들에 대한 국가 전매제를 아주 강력하게 시행해서 재원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스템이 정말 가혹했어요. 매상당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농민들이 땀 흘려서 흙당을 생산하잖아요. 그럼 세금 낼 거 내고 남는 게 좀 있겠죠. 근데 국가가 그걸 헐값에 강제로 다 사가버리는 겁니다. 남는 게 없는 거죠. 이건 그냥 세금을 걷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농민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구조였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농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겠죠. 근데 저항은 거기서만 나온 게 아니었어요. 글을 읽고 생각할 줄 아는 지식인들, 엘리트 계층도 사이온의 방식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너무 권위적이다. 이건 독재다. 라면서요. 아주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저항이 결국 피를 부르게 됩니다. 바로 헤시키야 초빈 사건인데요. 헤시키야 초빈이라는 당대의 저명한 학자가 중심이 돼서 사이온의 체제를 비판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와 그의 동지들은 전부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처형당하고 맙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는 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이온의 냉혹함을 아주 잔인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이온이라는 인물, 정말 복잡하죠? 한편으로는 나라를 구한 영웅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냉혹한 독재자 같기도 하고요. 그의 유산에 드리워진 이 빛과 그림자를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저울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평가는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빛의 측면을 보면 경제를 안정시키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으며 국가를 발전시켰죠.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업적이에요. 하지만 그 그림자는 너무나도 짙습니다. 백성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했으며 반대파는 가차없이 숙청해버렸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이온이 만든 시스템 덕분에 류키 왕국은 정말 선진적인 국가로 발돋움했고 풍부한 지적 유산도 남겼어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성취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철저하게 짓밟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위대한 공헌과 냉혹한 폭정은 사실상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위대한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목표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독재는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은 걸까 하는 거죠. 사이온의 이야기는 바로 이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던지고 있습니다.